한국 방공은 장난감입니다. 이스라엘 방공군 사령관이 코웃음 쳤습니다. 35년간 아이언돔을 지휘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중동 하늘에 130대가 동시에 날아온 그날 밤, 미국 구역은 방어율 35%에서 주저앉았고 한국 구역은 97%를 찍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9개국을 협박했고 미국 방산 로비스트는 뒷공작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3번의 실전이 끝나자 9개국이 전부 한국으로 돌아섰고 이스라엘 사령관은 자국 국방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방공의 역사를 뒤집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방공이라는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방공군에서 소대장으로 시작해서 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이언돔이 하마스 로켓을 처음 요격했을 때 제가 작전실에 있었고 다윗의 돌메가 시리아 미사일을 격추했을 때도 제 손이 승인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저보다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자부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어요. 3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 번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박살이 나는 과정이 너무나 처참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손끝이 떨립니다. 시작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130대가 넘는 비행체가 동시에 날아오는 걸 위성 데이터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뒤섞인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야드 외곽의 방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스크린에 찍히는 숫자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어요.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적이 쏜 같은 무기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한쪽은 요격률 97%를 찍었고 다른 한쪽은 35%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97%를 찍은 구역에는 한국의 천궁2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35%에서 주저앉은 구역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5%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10발이 날아오면 6발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6발이 학교에, 병원에, 공항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확히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숫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97%를 찍은 그 체계를 불과 넉 달 전까지 제가 장난감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리엘 벤다비드입니다. 전 이스라엘 방공군 사령관. 35년간 이 세계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꼭대기에서 추락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한국을 무시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방공이 뭔지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우리에게 방공은 취미가 아니에요. 산업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 그 자체입니다. 텔아비브에서 가자 지구까지 직선거리가 70km밖에 안 됩니다. 로켓이 발사되면 도착까지 90초예요. 그 90초 안에 탐지하고 분석하고 요격해야 합니다.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언돔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만 발의 로켓을 실전에서 막아낸 체계입니다. 요격률 92%.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군사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90%가 넘는 실전 요격률을 가진 방공 체계는 지구 위에 아이언돔 하나뿐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 위에 다윗의 돌메가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잡는 체계예요. 그리고 최상층의 에로우가 있죠. 탄도 미사일 요격 전용입니다. 3단계 다층 방공. 이걸 보유한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에요. 미국도 없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3단계를 연결한 체계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제 아버지도 이스라엘 방공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1차 레바논 전쟁 때 호크 미사일 포대에서 복무했어요. 제가 군에 입대하던 날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리엘, 하늘을 지키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새로운 것이 보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봐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요. 하지만 정작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새로운 것이 바로 천궁이었습니다. 제가 천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예편하고 중동 방산 컨설팅을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측에서 방공 현대화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했는데 검토 대상 목록에 한국 체계가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목록을 훑다가 LIGNX1이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건 뭐지? 이스라엘 방공군에서 35년을 보내면서 제가 상대한 체계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러시아의 S-300, S-400, 프랑스의 아스터 정도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세계 방공 시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매를 더하면 끝입니다. 이 범위 밖의 체계는 솔직히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K9 자주포를 잘 만든다는 건 알았습니다. TOC 훈련기가 꽤 괜찮다는 것도요. 하지만 방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자주포는 땅 위에 목표를 때리는 거지만 방공은 하늘에서 초속 수백 미터로 날아오는 물체를 잡아야 해요. 레이더 기술, 유도 알고리즘, 실시간 처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 이 네 가지가 전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검토 목록에서 한국을 맨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사실상 들러리였어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체계를 비교하는 보고서에 기타 검토 대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거였죠. 에이탄이 전화를 걸어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에이탄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수석 기술 고문이에요. 아이언돔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료이자 친구죠. 아리엘, 한국 체계 제안서 봤어? 천궁이라는 거? 대충 훑어봤지.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봐. 설계 구조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 에이탄, 자네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다니 놀랍군. 관심이 아니라 경계심이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오히려 신경이 쓰여.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이탄이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라파엘에서 수십 년을 일하다 보면 모든 경쟁 제품이 위협으로 보이는 직업병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리야드에서 첫 번째 검토 회의가 열렸을 때 사우디 쪽 실무자가 제게 제안서 5부를 건네줬습니다. 미국 RTX의 패트리어트 PAC-3 MSE 패키지, 프랑스 탈레스의 아스터 30 패키지, 이스라엘 라파엘의 다윗의 돌매 수출형, 러시아 알마즈안테이의 S-350, 그리고 한국 LIGNX1의 천궁2 수출형. 저는 습관적으로 미국 것부터 펼쳤습니다. 익숙한 숫자들이 보였어요. 탐지 거리, 요격 고도, 동시 교전 목표 수. 패트리어트는 제가 수백 번 다룬 체계니까 눈을 감고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것도 마찬가지였고 라파엘 것은 당연히 저희 체계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죠. 러시아 것은 형식적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것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안서 구성 자체가 달랐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제안서는 무기의 스펙부터 시작합니다. 탐지 거리 몇 킬로미터, 요격 고도 몇 미터, 미사일 속도 마하 몇,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한국 제안서는 첫 장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위협 환경 분석 및 방어 아키텍처 제안. 무기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제시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기를 팔겠다면서 무기 이야기를 안 하고 뭘 하는 건지.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니까 중동 지역의 위협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놓았더군요. 저가형 자폭 드론, 중거리 순항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이것들이 동시에 날아오는 복합 포화 공격. 각각에 대해 기존 중앙 집중형 방공 체계의 대응 시간과 한계점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위협이 10개일 때 작동하는 체계와 위협이 200개일 때 작동하는 체계는 다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200개. 어떤 세상에서 200개의 비행체가 동시에 날아옵니까? 그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어요. 석 달 뒤, 정확히 200대가 넘는 비행체가 페르시아만을 건너왔을 때 저는 그 코웃음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본 건 그저 신생 방산국가의 과대 포장된 카탈로그였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덮으면서 옆에 앉은 사우디 쪽 담당자 칼리드에게 말했습니다. 칼리드는 사우디 왕실 직속 방공연대와 위원장이었어요. 왕세자가 직접 임명한 인물이죠. 칼리드, 한국 것은 참고만 하시죠. 방공은 실전 경험이 전부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칼리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국 제안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방공 현대화 프로젝트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를 선택하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금융 제재, 군사 협력 중단, 기술 이전 동결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 뉴스를 리야드 호텔 방에서 보고 있었는데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등에 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통상 압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 35년 동안 목격한 미국의 동맹 압박 중에서 이 정도 수위의 공개 발언은 터키의 S-400 도입 때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압박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레리 콜먼이 리야드에 도착했어요. 레리 콜먼, RTX,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레이 시온의 중동 총괄 부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방산업계에서 전설적인 로비스트예요. 공식 직함은 부사장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중동. 왕족들과 국방장관들을 1대1로 만나서 미국 무기를 사게 만드는 겁니다. 키가 190cm가 넘고 회색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맞춤 양복에 금색 커프스 버튼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게 특징이죠. 콜먼이 리야드에 온 첫날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의 카페에서요. 아리엘, 오랜만이군. 건강해 보여.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레리, 자네가 리야드까지 직접 오다니 큰일이구만. 큰일이지. 한국이 우리 뒷마당에 들어왔으니까. 콜먼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깔린 건 초조함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중동 매출은 RTX 전체 해외 수입의 43%를 차지해요.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부품 수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합치면 향후 20년간 800억 달러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걸려 있는 거예요. 천궁2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그 파이프라인이 통째로 끊기는 겁니다. 아리엘, 자네도 우리 편이잖아. 이스라엘과 미국은 방공 분야에서 40년 넘게 파트너였어. 자네 아이언돔의 자금 지원도 미국 의회에서 나왔고,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간단해. 한국 체계가 검토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자네가 사우디 쪽에 영향력이 있잖아. 칼리드하고 친하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콜먼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레리, 나는 컨설턴트야. 특정 업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콜먼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물론이지, 물론이야. 자네는 공정한 사람이니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한국 체계는 실전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나라의 하늘을 맡기는 건 도박이야. 자네가 그 점만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돼. 콜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다음 주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국방수장들을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야. 9개국이야. 바쁠 거야. 9개국을 한 달 안에 전부 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포위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콜먼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약속 이상을 했어요. 일주일 뒤 쿠웨이트 국방장관실에서 나온 정보가 저한테 흘러 들어왔습니다. 콜먼이 쿠웨이트 국방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 체계를 최종 후보에 올리면 미국은 쿠웨이트에 대한 패트리어트 정비 지원을 6개월 안에 중단합니다. 기존에 배치된 체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동결됩니다. 귀국의 기존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새 무기를 검토하겠다는 것만으로 기존 무기의 정비를 끊겠다니. 의사가 다른 병원에 상담 갔다고 기존 처방전을 찢어버리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바레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카타르에서도 오만에서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콜먼은 각 나라를 돌면서 같은 대본을 읽었어요. 한국 거 넣으면 미국 거 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부 안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정보가 외교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한국 무기를 선택한 나라의 책임이다. 우리는 충분히 경고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미리 남의 탓을 해놓는 겁니다. 전쟁이 나기도 전에 책임을 전가해 놓는 거예요.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35년간 전장을 봐왔어요. 하지만 이런 건 전장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도 아닌 동맹국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결과는 빨랐습니다. 쿠웨이트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한국 체계를 공식 검토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바레인이었고 요르단이 뒤를 이었어요. 오만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9개국 중 대부분이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미국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건 감당이 안 된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RTX 부사장이 9개국을 돌며 협박하고 중동 국가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데 서울에서는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았어요. 외교부 성명도 없었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정부 침묵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도 한국 정부는 조용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게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고요. 에이탄이 전화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리엘, 한국이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는 오히려 거슬려. 35년간 이 바닥에 있어봐서 아는데 뭔가를 가진 사람은 떠들 필요가 없어.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한국이 뭘 가지고 있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80년간 쌓아온 반공 역사를 불과 20년도 안 된 신생 체계가 어떻게 넘보겠어요. 하지만 에이탄의 말이 왜인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제가 알게 된 건 콜먼의 9개국 순회가 끝나고 열흘 뒤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칼리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사우디 왕실 직속 건물의 7층이었습니다. 에어컨이 3개 돌아가는데도 칼리드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리엘,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한국 측 실무자들이 지난주에 리야드에 왔다 갔어. 공식 방문이야? 비공식이야. 그런데 만난 상대가 우리 국방부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부 사람들이래.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에너지부? 방공 무기를 팔러 온 사람들이 왜 에너지부를 만나? 칼리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자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석양이 사막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판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판단이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네트워크에 남아있으면 정보도 공유되고 합동훈련도 계속되고 무기 호환성도 유지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완벽한 답안이에요. 그런데 교과서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바뀌면요. 저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내미는 시험지가 30년 전 문제라면, 그리고 한국이 보고 있는 시험지가 앞으로의 30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풀어도 그건 엉뚱한 시험에 대한 정답일 뿐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서 천궁2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볼 때 코웃음 쳤던 그 첫 페이지. 위협 환경 분석 및 방어 아키텍처 제안이라는 제목이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쟁의 문법을 바꾸겠다는 선언처럼 읽혔습니다. 에이탄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뭔가를 가진 사람은 떠들 필요가 없어. 한국은 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에너지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어요. 천궁2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기 시작한 겁니다. 270페이지짜리 문서를요. 처음 50페이지는 제가 코웃음 쳤던 그 위협 환경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읽으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아까 스쳐 지나간 그래프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식 방공 체계는 중앙 집중형입니다. 모든 레이더 데이터가 하나의 중앙 노드로 올라가요. 중앙에서 위협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각 발사대에 교전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지휘관이 모든 선수에게 일일이 무전으로 지시하는 축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협이 5개,
10개일 때는 이게 완벽합니다. 중앙에서 차분하게 배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 제안서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협이 100개를 초과할 때 중앙 노드의 처리 지연은 몇 초입니까? 그 아래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붙어 있었어요. 동시 접근 비행체가 50개일 때 중앙 처리 지연 8초, 100개일 때 23초, 150개를 넘으면 시스템이 우선순위 재계산 루프에 빠져서 최대 90초까지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90초. 순항 미사일이 90초 동안 방해 없이 날아오면 40km를 진행합니다. 그 40km 안에 정유시설이 있고 공항이 있고 도시가 있어요. 저는 연필을 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각도였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상대한 건 하마스 로켓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발이 날아와도 그건 전부 같은 종류의 비행체예요. 궤적이 단순하고 속도가 일정합니다. 아이언돔은 이런 단일 유형 대량 공격에 최적화된 체계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이란이 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8,000짜리 자폭 드론과 $500만 탄도 미사일이 뒤섞여서 동시에 날아와요. 느린 것과 빠른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싼 것과 비싼 것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걸 중앙에서 하나하나 분류하고 배분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천궁2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중앙을 없애는 겁니다. 각 발사대가 독립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교전합니다. 옆 발사대와 데이터는 공유하지만 승인은 기다리지 않아요. 눈앞에 적이 보이면 바로 쏩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감독이 일일이 지시하는 팀이 아니라 선수 각자가 상황 판단해서 뛰는 팀이에요. 상대가 11명일 때는 둘 다 통하지만 상대가 100명이 되면 어느 쪽이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에이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탄, 자네가 설계 구조가 다르다고 했지. 이게 그 이야기야? 읽어봤구나. 어때? 솔직히 말할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분산형이 포화 공격에 유리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거든. 그런데 이론과 실전은 다르잖아. 각 발사대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개별 유닛의 AI가 사람만큼 정확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게 가능해? 에이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아리엘, 내가 라파엘에서 아이언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처음에 군 수뇌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계가 요격 판단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 사람이 승인해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가 증명했잖아. 아이언돔의 요격 판단은 100% 알고리즘이야. 한국이 그걸 한 단계 더 밀어붙인 건데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이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천궁2의 레이더 주파수 할당 구조를 분석해봤는데 이건 하청 기술의 냄새가 아니야. 미국 걸 베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철학으로 설계한 거야. 마치 같은 시합을 완전히 다른 전술로 뛰는 팀을 보는 것 같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제안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에이탄은 아이언돔의 두뇌를 만든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방공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 체계의 경계심을 느낀다면 이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자존심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35년이요. 35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한테 한국이라는 신생 국가의 체계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라니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닫았어요. 아직은요. 한국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콜먼이 9개국을 돌며 뒷공작을 벌이고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 방산의 거품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는데도 서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미국 측 실무진이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천궁은 결국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청 무기다. 패트리어트의 핵심 알고리즘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독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국이 방공 분야에서 완전한 독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에이탄이 처음부터 다른 철학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워싱턴에서 이상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평가실에서 내부 보고서가 하나 작성됐다는 겁니다. 제목이
차세대 포화 공격 환경에서의 분산 방공 아키텍처 효용성 분석이었는데 사실상 천궁2의 설계 철학을 분석한 문서였어요. 이 소식을 가져온 건 에이탄이었습니다. 라파엘의 미국 파트너사 경로를 통해 들은 거였죠. 아리엘, 보고서 결론이 뭔지 알아? 한국형 분산. 자율교전 구조가 기존 중앙집중형 대비 포화 공격 환경에서 현저한 우위를 보인다. 이거야.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체 분석이 한국 방식이 맞다고 한 거야? 맞아.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파쇄됐어. 검토 회의도 안 잡혔대. 파쇄. 자국 전문가의 분석을 쓰레기통에 넣은 겁니다. 왜? 아리엘, 왜겠어? 이 보고서를 인정하면 패트리어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중동 800억 달러 파이프라인이 날아가고 방산 일자리 32,000개가 흔들리고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와 엘라베마의 표가 움직여. 답을 알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허탈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 전문가의 분석까지 씹어버리면서 한국을 밀어내려 한다면 이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합리성의 탈을 쓴 이기심. 그리고 저는 레리 콜먼이 그 파쇄에 관여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RTX의 로비 역량이라면 국방부 내부 보고서 하나쯤 묻어버리는 건 아침 식사 전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며칠 뒤 콜먼이 백악관에 올린 보고서의 존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RTX를 포함한 미국 방산 기업 5곳이 합동으로 작성한 건데 내용이 이랬어요. 중동 방공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갈 경우 미국 내 방산 일자리 32,000개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텍사스 미사일 조립 공장, 엘라베마 레이더 부품 생산 라인, 애리조나 소프트웨어 센터. 구체적인 공장 이름과 고용 인원까지 표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치자금 흐름도가 첨부되어 있었대요. 방산 기업들의 로비 자금이 어떤 의원들에게 가고 그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앉아 있는지.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장이었어요. 한국한테 시장 뺏기면 돈줄 끊기고 돈줄 끊기면 정치판 흔들린다. 이걸 대통령한테 들이민 겁니다. 여러분, 석 달 전에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대피했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이 한 일이 뭡니까? 왜 뚫렸는지 분석한 게 아닙니다. 다음에 어떻게 막을지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일자리 수를 세고 정치 자금을 계산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을 어떻게 끌지가 아니라 소화기를 누가 만들어서 팔지를 따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맹국의 하늘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동맹국의 하늘을 팔고 싶은 거구나.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잔인하게 도착했습니다. 리야드 시각으로 새벽 1시 23분이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전화벨이 아니라 창문을 때리는 충격파에 눈을 떴습니다. 유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으로 끊기지 않고요.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 사이렌이 무슨 뜻인지 몸이 먼저 알았어요.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치고 사무실로 뛰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방산 컨설팅 네트워크의 보안 채널을 열었을 때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 접근 비행체 134기, 분류 자폭 드론 78대, 순항미사일 37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19기, 접근 방향 페르시아만 동쪽 부채꼴 전개 134대. 제가 3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한 번에 수백 발을 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 단순 로켓이었습니다.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섞여서 날아오는 복합 포화 공격은 군사 교범에서만 보던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제가 2달 전에 코웃음 쳤던 천궁2 제안서의 그 문장이 번개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위협이 10개일 때 작동하는 체계와 위협이 200개일 때 작동하는 체계는 다릅니다. 134대. 200개에 가까운 숫자가 현실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걸프 전역의 방공 포대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식 통합방공망 구역부터 봤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지키는 리야드 북부,
주바일 산업단지, 담맘 항구. 중앙지휘 체계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레이더 데이터가 중앙 노드로 올라가고 위협 분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5초가 지나도 교전 명령이 안 내려왔어요. 30초. 여전히 분류 중. 저는 스크린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왜 안 쏘는 거야? 왜 안 쏘는 거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뒤섞여서 날아오니까 레이더 반사 신호가 엉킨 겁니다. 시스템이 드론을 미사일로 오분류하고 미사일을 드론으로 오분류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중앙 노드가 우선순위를 계속 재계산하면서 루프에 빠졌습니다. 38초가 지나서야 첫 번째 교전 명령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드론 선발대가 패트리어트 4대의 레이더 커버리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패트리어트가 $8,000짜리 자폭 드론을 향해 $500만 요격탄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드론이 떨어질 때마다 $500만 사라졌어요. 그리고 드론을 잡느라 요격탄을 소진하는 동안 뒤에서 진짜 순항미사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담맘 항구 인근 포대에서 긴급 통신이 올라왔어요. 요격탄 재장전 필요. 현재 잔여 4발. 접근 비행체 11기. 4발로 11기를 상대하라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바일 산업단지 쪽에서 첫 번째 착탄 보고가 올라왔어요. 순항미사일 2발이 정유시설 외곽 배관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화재 발생. 담맘 항구에서도 드론 자폭 공격으로 크레인 3기가 파괴됐다는 보고가 이어졌고요. 리야드 북부에서는 탄도미사일 신호가 잡혔는데 패트리어트 4대가 드론 대응에 요격탄을 소진해서 탄도미사일을 향해 쏠 탄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전장을 봐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적이 뚫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느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남부 구역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접경 지역, 천궁2가 시범 배치되어 있던 구역이었어요. 교전 로그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드론 격추, 순항미사일 요격, 드론 격추, 드론 격추. 끊김없이 올라오는 로그, 중앙 승인 대기 표시 없음. 각 발사대 자율교전 진행 중.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해당 구역에 접근한 비행체 32대, 격추 31대, 요격률 97%, 97%. 같은 밤, 같은 공격에서 미국식 통합망 구역의 종합 요격률은 35%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제 눈이 흔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한 숫자가 있었어요. 요격 비용이었습니다. 미국 구역에서 패트리어트가 소모한 요격탄 38발, 단가 $500만 기준으로 1억 9천만 달러를 태웠어요. 그중 드론을 향해 발사된 게 25발 이상이었습니다. $8,000짜리를 잡겠다고 $500만 날린 거예요. 천궁 구역에서는 드론은 연동된 근접 방공 체계가 따로 처리했습니다. 천궁 본체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만 집중했어요. 소모된 요격탄 총 12발. 총 비용 추정 $1,500만, 1억 9천만 달러 대 $1,500만. 12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피해 집계가 올라왔어요. 주바일 산업단지 정유시설 외곽 배관 파손, 가동률 55%로 하락, 담맘 항구 크레인 3기 파괴, 선적 기능 72시간 마비, 리야드 북부 주거지역 인근 탄도미사일 잔해 낙하, 사상자 보고 접수 중, 남부 구역 피해 없음, 정유시설 가동률 100%, 전 시설 정상 운영, 같은 하늘, 같은 적, 같은 밤. 결과는 두 개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있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리야드는 겉으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도로에 차가 다니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하지만 국방부 안쪽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사이에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듣고 나서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백악관이 움직인 겁니다. 공격 피해를 분석해서 방공망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배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의 방공은 미국이 책임진다.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는 업그레이드로 해결될 것이다.
비검증 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 정유시설이 불타고 항구가 멈추고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일시적인 문제라니. 저는 뉴스를 보면서 주먹을 쥐었어요. 레리 콜먼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뿐 아니라 아직 흔들리지 않은 나라들을 집중 공략했어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첫 번째 공격은 예외적 상황이었다. 패트리어트는 업그레이드로 대응 가능하다. 한국 체계로 전환하면 기존 미국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이 깨진다. 그리고 콜먼이 꺼낸 가장 악질적인 카드가 있었습니다. 한국 체계를 선택한 구역만 무사했다는 건 이란이 의도적으로 그 구역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이란 사이에 비공식 채널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이 이란과 짜고 자기네 구역만 안 때리게 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린 겁니다. 97% 요격률이라는 데이터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 자체를 오염시키려는 거였어요. 증거가 있냐고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놓으면 자라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레리 콜먼이라는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존경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모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첫 번째와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가 전방위 분산 공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표적이 명확했어요. 공항과 에너지 시설. 딱 두 가지. 비행체 수도 늘었습니다. 총 172대. 드론 편대가 세 차례 파상 공격으로 밀려왔고 그 뒤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따랐어요. 이란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군사시설이 아니라 경제 인프라를 노렸어요. 공항이 멈추면 사람이 못 움직이고 정유시설이 멈추면 돈이 못 움직입니다. 미사일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었어요. 결과는 첫 번째보다 참혹했습니다. 쿠웨이트 아라르마디 항만 순항미사일 2발 직격, 석유 터미널 화재, 수출 기능 전면 중단, 바레인 이사 공군기지 드론 자폭 공격으로 활주로 보조시설 파괴, 담만 킹파우드 국제공항 미사일 3발 외곽 착탄, 공항 운영 전면 중단, 주바일 정유란지 드론 편대 파상 공격, 패트리어트 1차 파도 요격 후 재장전 공백 4분 20초 발생, 2차 파도 6대 돌파, 배관구역 화재 확산, 가동률 32%로 추락, 4분 20초. 패트리어트가 재장전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 4분 20초 동안 드론 6대가 방어선을 뚫고 정유시설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 정유시설 근처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파편이 학교 운동장까지 날아갔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학생은 없었지만 운동장에 박힌 파편 사진이 채널을 통해 공유됐을 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하세요? 미국의 압박에 따라 한국 체계를 배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제재가 두려워서,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게 두려워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항만이 멈추고, 공항이 멈추고, 정유시설이 불타고 학교 운동장에 파편이 박혔어요. 남부 구역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공격 패턴. 남부 구역의 정유시설과 관제탑에도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접근했어요. 결과 정유시설 가동률 100%, 관제탑 정상. 피해 보고 없음. 요격률 98%. 저는 두 구역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왼쪽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가득했고 오른쪽에는 초록색 정상 표시가 조용히 켜져 있었어요. 제재를 피한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제재를 받을까봐 더 좋은 방패를 포기했더니 방패가 없는 것과 같아진 거예요. 보험료가 아까워서 보험을 안 들었더니 사고가 나서 전 재산을 날린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밤 칼리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아리엘, 왕세자께서 내일 아침 긴급 보고를 원하신다. 자네도 참석해줘. 무슨 내용인데? 두 구역의 데이터를 나란히 보여달라고 하셨어. 왜 한쪽은 불타고 한쪽은 멀쩡한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데이터를 보겠다는 건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 징후가 포착된 건 두 번째 공격으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페르시아만 동쪽에서 다시 대규모 비행체 집결 신호가 잡혔어요.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사전 탐지된 비행체 수만 200대를 넘었어요. 이란이 이전 두 차례 공격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을 더 정교하게 다듬은 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남부 구역만은 이번에도 버텨줘라. 그런데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칼리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리엘, 남부 구역 방공 배치도가 이틀 전과 달라져 있어. 뭐가 달라졌는데? 발사대 위치가 이동했어. 레이더 커버리지, 패턴도 바뀌었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변경 승인을 내린 적이 없어. 그럼 누가 바꾼 거야? 칼리드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한국기술지원단이야. 첫 번째 공격 직후에 서울에서 출발했대. 48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어. 48시간. 서울에서 페르시아만까지 48시간 만에 기술진을 투입한 겁니다. 그들이 뭘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격의 모든 비행체 데이터를 분석했어. 접근 경로, 속도, 고도 프로파일, 전파 신호 패턴까지 전부. 그걸 바탕으로 세 번째 공격이 올 경우 예상 침투 경로를 도출하고 발사대 위치를 재배치했대. 레이더 주파수 할당도 현장에서 직접 수정했고,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만든 무기를 납품한 게 아니었어요. 실전 데이터를 먹고 체계가 진화하는 구조였습니다. 어제의 전투를 학습해서 오늘 더 강해지는 무기. 미국 체계가 30년 전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한국 체계는 이틀 전 전투를 분석해서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두 구역의 데이터를 나란히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칼리드가 사우디 국방부 상황실 접근 권한을 줬거든요. 200대가 넘는 비행체가 부채꼴로 퍼져오고 있었습니다.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이전보다 더 복잡한 조합이었어요. 일부 드론은 제밍 장비를 달고 있었고, 미끼 드론이 섞여서 레이더를 교란했습니다. 이란도 학습한 거였어요. 미국식 통합망 구역의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패트리어트 4대가 이전보다는 나은 대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긴급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중앙 승인 지연이 발생했고, 드론 편대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요격탄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주바일 인근에서 드론 4대가 방어선을 뚫었어요. 주거 지역 인프라 외곽에 낙하했습니다. 인명피해 보고가 올라왔어요. 남부 구역. 저는 스크린에 붙어서 숫자를 지켜봤습니다. 드론 격추, 순항미사일 요격, 드론 격추, 드론 격추, 탄도미사일 요격, 끊김없이 올라오는 로그. 한 발사대가 재장전에 들어가면 옆 발사대가 즉시 커버하는 구조. 제밍 드론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주파수를 전환해서 추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 한국 기술진이 재배치한 발사대 위치가 정확히 이란의 새로운 침투 경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예측한 경로와 실제 접근 경로가 거의 일치한 거예요. 최종 집계. 남부 구역 접근 비행체 61대, 격추 요격 60대, 요격률 99%, 피해 보고 없음, 시설 운영 상태 전 구역 정상 99%.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행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 번은 실력입니다. 97%, 98%, 99%. 공격이 올 때마다 요격률이 올라갔어요. 체계가 전투할수록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체계가 30년 전 매뉴얼대로 똑같이 작동하고 있을 때, 한국 체계는 사흘 전 전투에서 배운 걸 오늘 적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이었어요. 35년간 저는 이스라엘의 방공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아이언돔이 증명했고, 다윗의 돌메가 증명했고, 에로우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우리의 파트너로서 나란히 서 있었고, 이 두 나라의 기술이 하늘을 지키는 유일한 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답이 있었고, 그 답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었어요. 에이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에이탄은 깨어 있었어요. 그도 데이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탄. 봤어. 99%야. 알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이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리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있어.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야. 저건 새로운 전쟁의 문법이야. 그리고 그 문법 앞에서 우리 교과서는 낡은 거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페르시아만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기술진은 아마 벌써 세 번째 공격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를 준비하면서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결과만 남기면서 세 번째 공격이 끝나고 48시간 안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아랍에미리트였어요. 아부다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방공연대와 담당 차관이 직접 단상에 섰어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방공 체계 협력을 유지하며 추가 도입을 포함한 확대 협상에 착수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 국민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며 어떠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차관이 한 박자 쉬더니 대답했어요. 제재의 비용과 방어 실패의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스문의 시간도 안 돼서 카타르가 뒤를 이었어요. 카타르 국방장관이 한국 방공 체계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은 쿠웨이트였어요. 불과 2달 전에 레리 콜먼의 협박에 굴복해서 한국을 배제했던 바로 그 쿠웨이트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항만이 불타고 공항이 멈춘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니까요. 더 좋은 걸 알면서 안 샀냐고 국민이 물으면 미국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바레인, 오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르단도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이라크까지 비공식 타진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9개국 중 7개국이 열흘 안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패를 쓰러뜨린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와 레리 콜먼이 자기 손으로 쌓아놓은 압박의 탑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워싱턴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의제는 중동 방공 체계의 실전 대응력 평가 및 동맹 안보 전략 재검토였는데 실제로는 트럼프의 대한국 제재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거였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국방부 관계자를 몰아세웠어요.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 체계는 3번 다 막았는데 우리 체계는 3번 다 뚫렸나? 국방부 측 답변이 궁색했습니다. 한국 체계는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범 운용이며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엔 이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나간 같은 날 미국의 주요 안보 전문지 4곳이 남부구역 실전 데이터를 상세 분석한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어요. 3번의 실전, 97%-98%-99%의 요격률, 시설 피해 제로, 제한된 구역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 제한된 구역만 멀쩡하니까 나머지 구역의 실패가 더 부각됐거든요. 전직 미국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동맹의 안보를 담보로 잡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 퇴역 장성 9명이 공동 서명한 공개 서한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방산 수출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끝까지 버텼어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한 국가들은 미국 안보 우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하지만 그 발언이 나간 같은 시간, 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역사적 판단 착오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중동 정책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졌어요. 자기 나라 국민도 등을 돌린 겁니다. 레리 콜먼은요? 사라졌습니다. 리야드에서 9개국을 누비며 협박하던 그 거만한 뒷모습이 더 이상 중동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RTX 본사에서 중동 총괄 부사장직에서 조용히 교체됐다는 소식이 나중에 들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800억 달러 파이프라인을 날려먹은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 한가운데서 한국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미검증이라고 했을 때도
레리 콜먼이 이란과 짰다는 음모론을 퍼뜨렸을 때도, 트럼프가 안보 우산에서 뺀다고 협박했을 때도, 서울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한 줄짜리 답변만 반복했어요. 대신 한국은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48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기술진은 아무 말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변명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결과만 있었어요. 그리고 걸프 협력회의 긴급 안보 정상회의가 아부다비에서 열렸습니다. 선언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은 한국형 분산, 자율방공 아키텍처를 차세대 걸프 통합방공의 기본 표준으로 채택한다. 기본 표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기준이 된 겁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칼리드가 정상회의 후에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며칠간의 긴장이 풀린 게 느껴졌어요. 아리엘, 한국 측에서 보내온 통합 제안서가 380페이지야. 방공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레이더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전력 백업, 사이버 방어까지 전부 하나로 묶어놨어. 이건 무기 카탈로그가 아니라 국가 생존 설계도야. 380페이지. 한국이 이걸 며칠 만에 쓸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에 걸쳐 준비한 거예요. 트럼프가 제재를 위협하고 콜먼이 9개국을 돌며 협박하고 세상이 시끄러운 그 모든 시간 동안 한국은 이 380페이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한마디 변명도 없이. 시험이 끝나고 자기가 몇 점 받을지 아는 학생이 왜 떠들겠어요? 성적표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성적표는 이미 나왔습니다. 3번의 실전이라는 성적표가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텔아비브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국방부 건물의 5층 회의실. 방공군 현직 사령관과 라파엘 기술진, 국방부 정책국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어요.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동 실전 데이터 기반 차세대 방공 아키텍처, 평가 및 이스라엘 방공 체계 발전 방향 제언.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은 한 문장이었어요. 한국형 분산 자율교전 구조는 포화 공격 시대의 기존 중앙 집중형 구조보다 구조적 우위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차세대 방공 체계에 이 구조의 핵심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직 사령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저항감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방공군 사령관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아들이기 쉬울 리가 없죠. 벤다비드 장군, 우리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92%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맞습니다. 하마스 로켓에 대해서는요. 무슨 뜻입니까? 사령관님, 하마스 로켓은 전부 같은 종류의 단순 비행체입니다. 아이언돔은 이 단일 유형 대량 공격에 최적화된 체계예요. 세계 최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섞어서 200대를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3번의 실전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97%, 98%, 99%, 그리고 옆에 미국식 통합망의 35%, 42%, 48%를 나란히 놓았어요.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석 달 전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하늘, 같은 적, 같은 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라파엘 기술진 한 명이 질문했어요. 벤다비드 장군, 한국 체계를 도입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 체계의 핵심 설계 철학을 우리 차세대 체계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분산형 자율교전 구조, 위협, 유형별 대응 체계 분리, 실전 데이터 기반 실시간 학습. 이 3가지가 미래 전쟁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이걸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이걸 무시하다가 우리 하늘이 뚫리는 게 더 부끄러운 일입니까? 현직 사령관이 한참 동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에이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2번 두드렸어요. 30년 동료의 악수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건물을 나와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 남쪽의 작은 묘지로 향했어요. 아버지 묘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벤다비드 요나탄 대령, 이스라엘 방공군 초창기 멤버, 호크 미사일 포대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방공의 기초를 닦은 분이에요.
제가 군에 입대하던 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리엘, 하늘을 지키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새로운 것이 보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봐라. 35년 동안 저는 그 말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너무 낯설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너무 높아서, 35년의 경험이 오히려 벽이 되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한 말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리엘, 내가 젊었을 때 이 나라의 반공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어. 작은 나라가 무슨 반공이냐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냈잖아. 세계 최고를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기억해라.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우리처럼 시작하는 나라가 있을 거야. 모두가 비웃어도 묵묵히 만들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를 넘는 날이 오면 화내지 말고 인정해라.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비웃었고 제가 비웃었어요. 반공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다. 실전 경험이 없다. 장난감이다. 온갖 이유를 붙여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화내지 않았어요. 반박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한 건 딱 하나였어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배치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기술진을 보내서 현장에서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짜리 국가 생존 설계도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저는 묘비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텔아비브의 바닷바람이 묘지의 풀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인정했습니다. 늦었지만 인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텔아비브의 사무실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여요.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석 달 전 제가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천궁투 제안서. 다른 하나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이스라엘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예요. 제안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 얼마나 좁았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묘한 나라입니다. 크지 않아요. 자원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안보 질서의 중심에 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80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독점하던 반공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마디 말 없이요. 반박도 않고 변명도 않고 자랑도 않고 그냥 만들고 지키고 증명한 겁니다. 트럼프가 압박했을 때 한국을 무너뜨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를 무너뜨린 것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를 무너뜨린 건 트럼프 자신의 논리였어요. 한국은 미검증이다 했는데 3번 검증됐고, 제재를 감수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했는데 제재를 피한 나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고, 미국 체계가 최고다 했는데 미국 체계만 뚫렸습니다. 모든 주장이 현실에 의해 하나씩 부서진 거예요. 에이탄이 며칠 전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리엘, 예전에는 세계가 미국을 기준으로 반공 전략을 짰잖아. 앞으로는 한국을 기준으로 짜게 될 거야. 미국은 힘으로 기준이 됐지만 한국은 실력으로 기준이 된 거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현실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칼리드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의 새로운 반공 배치 계획이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사우디 전역 지도가 떠 있었고 새로운 반공 거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대요. 전부 한국형 분산 배치 구조였습니다. 칼리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리엘, 우리 국방부 신임 소위 한 명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대. 한국 기술진이랑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미국 엘라베마 헌츠빌에서 패트리어트 연수를 받으러 갈 때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했던 일이요. 그때 저는 미국을 배우러 갔고 그 젊은 소위는 한국을 배우러 가려는 겁니다. 세대가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어디까지 아시나요? K-팝, 드라마, 반도체, 그 정도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보다 훨씬 깊은 나라입니다. 자기 기술을 묵묵히 쌓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결과로만 말하는 나라. 세상이 무시할 때 화내지 않고 세상이 인정할 때 으스대지 않는 나라. 저는 35년간 하늘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는 소리 없이 판을 바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반공군 사령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소리 없이 세계의 하늘을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